기본적으로 최신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영어를 분석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 영어는 문항의 방향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수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2023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다.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내지 말자라는 것들이 약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짐작하시겠지만 지켜질 겁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지켜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여기에 관심을 안 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신 것들은요, 잠깐 멈추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이런 유형들은요, 출제가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글이요, 소재나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글의 내용이, 자, 키워드 추상적이다. 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이 당시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 차이예요. 그러니까 과학자, 예술가는 뭐 일상적인 소재라고 보지만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좀 어렵잖아요. 그쵸? 현실 추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 추구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던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다. 라고 하는 이게 서양 철학의 이제 소재인데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철학 소재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체계라고 하는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승소시 보수약정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변호사들의 이야기니까, 그쪽 이야기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낯설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런 소재들이 좀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요,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지향하되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조차도 추상적이다. 학생들이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여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글이 어려운 겁니다. 철학 소재라던가 아니면 철학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너무 낯설고 어려운 것들 앞으로는 많이 지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영어에서는요, 빈칸이라던가 순서나 삽입 이런 것들이 꽤나 어렵잖아요. 근데 유형에 따라서 너무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빈칸인데요, 이 보시면은 빈칸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빈칸 위치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관계절 구문 뒤에 있고요. 또 빈칸을 포함한 그 문장이 복잡하고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높아진 문항입니다. 빈칸 문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빈칸 문장을 해석을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못 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 분석하겠지만 빈칸 문장이 너무 어려운 것들 또 사용이 잘 안 될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어휘 및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돼 가지고요, 또 긴 문장들로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문법이 복잡하고요, 문장이 길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글의 순서입니다. A, B, C 순서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BAC나 CAB, CBA 이게 답이 되는 그 유형입니다. 36번, 7번인데요. 이것도요, 지금 어휘 및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돼 가지고요, 너무 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면은 결국 이런 유형들도 조건이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함축 의미 추론은 21번입니다. 기억하실걸요? 어떤 표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그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를 찾으라는 겁니다. 초반부에 나오죠. 21번 유형인데 이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그 문장이 길어요. 아까 빈칸이랑 좀 비슷하죠.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장이 너무 길고요. 이중 부정문처럼 without, not, knowing 이런 게 쓰이면서 결국 그 문장의 해석이 학생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데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빈칸, 밑줄 친 문장이 어려웠던 경우.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이 오답률 높은 거 아시죠? 38번, 39번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내 단서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이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다소 있어가지고 글의 논리적인 관계 및 흐름을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문장 삽입은요. 단서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잘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however이라던가 this라던가 such 명사라던가 이런 단서가 딱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this가 이거네 이렇게 확실하게 풀려야 되는데 약간 이게 애매했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모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단서를 잘 못 찾고요. 그래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유형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봤냐면요. 앞으로도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2025학년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의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소재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철학이라던가 우리가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높거나 낯선 지문들은 활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미 벌써 2024학년도 수능의 지문들이요. 이후 보겠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읽고도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마 2025학년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활용될 거고요. 공교육에서 다루는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소재나 주제가 선정이 될 겁니다. 빈칸 유형 먼저 보게 되면은 빈칸 문장이 그 문장이 구조가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함축 의미 추론, 밑줄 친 부분 의미 찾아보세요 하는 그 경우도요.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이 이게 사실은 저는 기출을 다 아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이 살짝 꼬여 있어. 그 문장이 부정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 문장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꼬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36번, 7번, 8번, 9번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빅3라고 불릴 정도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빈칸이 있죠. 얘네들은요. 논리 관계가 확실해질 거고요. 정답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들 단서가 좀 희미하면 굉장히 풀기 어렵고요. 오답률 확 높아지는데 아까 지적된 것처럼 논리 관계 확실하고요. 정답 근거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갈 테니 우리는 단서를 확실하게 잡고 정답을 도출을 해내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이라고 써놨지만 이것들은요 전부 다 이미 벌써 2024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봤던 그 시험은 쉬웠느냐?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음에도요 1등급 비율 등을 살펴보면은 전년도 대비 또는 뭐 3개년 대비 쉽지 않았어요. 그게 재밌는 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 철학도 안 나오고요. 뭐 전에는 막 플라톤도 나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요. 막 칸트도 나오고요. 하이데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왜 많이 틀리나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오답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될 거고요. 지문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시험의 숙명입니다. 그러면 지문이 쉬워.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다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오답의 매력도를 높이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정답은 정답처럼 좀 안 보이고요. 오답은 정답처럼 보이고요. 딱 이거예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이제 빈칸 같은 것들 문제 푸실 때 정답처럼 뻔히 느껴지는 것들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한 번 더 비틀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답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요, 허의 찌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끌리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화면을 멈춰가지고 한번 쭉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33번 빈칸 문제였는데요. 오답률이 엄청 낮습니다. 네, 엄청 낮다고요. 근데 이 지문은요, 어려운 글이냐? 아닙니다. 진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아니, 역대 수능 영어에 추상적이고 학술적이고 참 어려운 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얘는요, 뭐 그런 겁니다.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서요, 여러분에게 실험을 했어요. 얼굴 사진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사람 얼굴 감정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답은 뭐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해 보여요, 화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빈칸 다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환경과 맥락, 이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 무슨 관계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얼굴 표정만 보고서는 감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작하시면서 오프닝에서 저의 어떤 프로필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보통 약간 웃고 있고 약간 자신감 있는 표정 딱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사진만 보고 제 감정 그때 어땠게요?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행복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때 제 감정은 집 가고 싶다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평소에 셀카도 안 찍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억지 미소에 막 혼나면서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너무 잘 안 되니까 집 가고 싶어, 이거였거든요. 자, 이게 딱 연결되는 이야기죠. 이 표정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맥락을 모르면은 감정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딱 그런 것들이 과거에 진짜 어려운 자리죠. 33번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멈추어서 쓱 한번 읽어보셔도요. 이거 금방 이해되는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근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실험에서 이제 빈칸이 나왔거든요. 얼굴 표정만 보고는 감정을 알 수가 없다. 상황과 맥락이 주어져야지만이 그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낸 게 뭘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모든 얼굴 그림이 의도된 감정과 일관되게 일치할 수 있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얼굴 그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맞췄다라는 소리잖아요. 넌 행복, 넌 불행, 넌 짜증 맞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반대 이야기잖아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왜? 실제로는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많이 끌렸겠죠. 반대가 끌립니다. 반대가 왜 끌리냐면은 이 소재들이요, 얼굴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1번은 반대입니다. 2번 보세요. 모든 얼굴 그림이 사진처럼 정밀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진처럼 정밀하다 얘기를 왜 합니까? 관련 없는 소리입니다. 얼굴 그림 각각, 이건 괜찮죠? 자체의 사회적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더라. 이건 멋있는 이야기야, 그냥. 관련 없는 소리예요. 그 얼굴 그림 자체의 사회적 이야기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는 어때요? 얼굴 그림 대부분이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대요. 얼굴 그림의 고유한 특징이 뭔데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관련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5번이 문제야. 실제 이 글의 주제는요, 얼굴만 보고는 감정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대요. 응? 대체된다? 대체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본문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무슨 소리야? 진짜 정답처럼 안 생겼어요. 근데 정답이었습니다. 왜? 생각해봐요. 얼굴 사진이요. 자, 얼굴 사진이 몇 개가 딱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감정 알 수 있어요?
감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끼리 바꿔도요, 어차피 다 알 수 없으니까 바꿔도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감정을 알 수 있다면 이거는 행복한 감정, 이건 화난 감정이에요. 이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얼굴만 보고는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할 수 있고요. 화나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희열, 기쁨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으니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니 그들끼리 바꿔도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처럼 안 생겼는데 5번이 정답이었다고요. 자, 제 말이 맞죠? 뭔가 정답처럼 느껴지는 것들, 막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이 막 쓰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의심해야 되고요. 뭐 갑자기 바꾼대? 뭘 대체를 한대?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답이라는 겁니다. 매력도가 높아졌고요. 정답은 바꾸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